어휴, 재수 씨는 평생 돈 못 버는 남편 만나 고생이네. 내 자식도 빌빌대던데 우리 회사 말단 청소 용역으로라도 꽂아줄까? 30년 지기 동창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도 준석이는 동창회에 부부 동반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 남편을 자기 밑바닥을 깔아주는 부속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고가의 외제차 차키를 테이블에 요란하게 툭 던지며 시작되는 그 인간의 아나무인격 행동은 늘 우리 남편과 내 자식을 향한 무시로 이어지곤 했지요. 그날도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손으로 술잔을 돌리며 준석이는 굳이 우리 부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동창들이 다 듣는 큰 목소리로 우리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명색이 대기업 다녔다면서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 요즘 세상에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밥 벌어먹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고생이나 시키지. 녀석의 천박한 주둥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로 마음고생을 하던 우리 아들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참, 내 자식도 맨날 취업 못하고 여기저기 서류에서 광탈한다며? 젊은 애가 기가 죽어 살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원. 마침 우리 회사 청소대행 맡기는 용역 자리에 말단으로 한 자리 비는데 내가 특별히 기어 들어오게 해줄까? 내 말 한마디면 낙하산도 가능하니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연락해라. 동창들 앞에서 대놓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녀석의 입가에 걸린 오만한 비웃음과 그 무례한 눈빛을 보며 주변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왜들 그래? 내가 틀린 말했어.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랑 자식이 평생 공상맞게 사는 게 이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해주는 거야. 내 귀한 자식까지 들먹이며 온갖 모욕을 주는 그 순간 우리 남편은 그저 묵묵히 내 손을 꼭 잡으며 참아내자고 눈짓했습니다. 남편의 그 거칠어진 손을 느끼며 나는 겉으로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속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석이의 안면몰수 갑질과 가스라이팅은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첫 번째 동창회 사건 이후 몇 년 뒤 마침내 우리 자식이 피땀 흘려 준비한 끝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 부부에게는 눈물겹도록 기쁜 날이었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스러운 날에 준석이는 또다시 흙탕물을 뿌리러 찾아왔습니다. 굳이 하객들이 가득한 식장 로비 한복판에서 준석이는 사방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명색이 동창 자식 결혼식인데 식장 규모가 참 소박하다 못해. 눈물이 나네. 밥은 먹을 만한 걸로 준비했냐? 그러고는 보란듯이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접수대에 툭 던지며 말하더군요. 야, 내가 명색이 대기업 협력사 회장님인데 동창 자식 결혼식 와서 너 체면 세워주려고 축의금 넉넉히 넣었다. 이 정도면 내 남편 평달 월급보다 많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라. 심지어 그 인간은 사돈댁 식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까지 우리 남편의 명예퇴직을 들먹였습니다. 재수씨, 남편 명퇴하고 뒤에서 노느라 결혼식 비용 대기도 빠듯했을 텐데 내가 진짜 큰 도움 준 거야. 사람은 자고로 줄을 잘 서야지. 저렇게 무능한 남편 밑에 있으면 평생 경조사 때마다 손 벌리고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어. 사돈댁의 눈치까지 보게 만들며 우리 가족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그 인간의 추악한 행태에 내 가슴은 분노로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선을 넘는 모욕 앞에서도 내가 묵묵히 웃으며 넘긴 건 결코 힘이 없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아내로서 요란하게 지저대는 가짜 부자의 허세에 굳이 놀아나 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이가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짜리 술판을 벌이며 허세를 부리고 새로 뽑은 수입차를 자랑하며 동창들 위에 군림하려 인생을 낭비할 때 나는 조용히 전국의 유망한 재개발 상권과 건물을 분석하며 우리 가족의 진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남편 몰래 전국의 부동산 임장을 다니며 지독하게 아끼고 모은 종잣돈으로 서울 핵심 요지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범한 동네 주부로 볼 때 나는 이미 재개발 딱지와 알짜배기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법인의 대표로서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는 진짜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자신이 가진 알량한 수십억의 자산과 회사의 타이틀이 영원할 줄 믿었겠지만 세상의 흐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지요. 실제로 그 인간이 겉으로 대단한 회장 대접을 받으며 사방에 돈자랑을 하고 떵떵거리는 동안 그 내부에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무리하게 세를 확장하려다 무분별한 해외 투자에 손을 댔고 제대로 된 리스크 분석도 없이 주식 시장과 위험천만한 부동산 PF 대출에 올인하며 회사의 명주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던 녀석의 회사는 자금 압박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세무사와 금융권 인맥을 통해 준석이 회사의 시커먼 적자, 재무제표와 부도, 위기 시나리오를 입수한 나는 그 인간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수치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이 내린 인과응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PF 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준석이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최종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 오만하던 준석이는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며 비참하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기업 회장 행세를 하며 세상을 호령할 듯 굴던 인간이 이제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밤거리를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평소 그렇게 녀석의 돈을 뜯어먹으며 비위를 맞추고 호가호위하던 수많은 동창들과 비즈니스 인맥들은 준석이가 전화를 걸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번호를 차단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볏짚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던 우리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해왔더군요. 밤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더니 마침내 연결된 통화에서 녀석은 덜덜 떠는 목소리로 목이 메어 울부짖었습니다. 야, 친구야.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지금 당장 현금 30억 융통 안 되면 나 내일 당장 한강 가야 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피눈물을 흘리며 빌어대던 녀석의 절규를 듣고 나는 우리 남편을 집에 가만히 앉혀둔 채 남편 대신 내가 직접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컴컴하고 조용한 한정식집 방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의 나를 본 준석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내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재수씨,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옛날에 동창회나 결혼식에서 입 놀린 거 그거 다 미쳐서 그런 거야. 제발 다 잊어줘. 지금 당장 30억만 빌려주면 회사가 살아나. 남편 좀 제발 설득해줘. 응. 바닥에 털썩 무릎까지 꿇으며 비참하게 매달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내 자식에게
청소 용역이나 하라며 거드름을 피우고 결혼식장에서 우리 남편의 명퇴를 조롱하던 그 당당함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나는 그 인간의 천박하고 다급한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녀석이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거액의 은행 잔액 증명서, 그리고 법인 경매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증명서에 찍힌 수백억 대의 숫자를 본 준석이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녀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나는 평소처럼 목소리를 단 1데시벨도 높이지 않고 가장 차갑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녀석의 급소에 팩트 비수를 조목조목 꽂아 넣었습니다. 준석 씨,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며 동창회마다 차키를 던지며 자랑하던 그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이미 오늘 오전부로 우리 법인에서 경매 매각 절차 다 밟기 시작했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1시간 만에 칼같이 거절하고 채권 회수 들어간 거 보면서 세상이 원망스러웠지. 그거 다 내가 대주주로서 내린 결정이야. 내 남편 무시하고 내 자식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더러운 입을 놀릴 시간에 당신 회사 재무제표나 똑바로 확인하고 사람을 대했어야지. 당신 회사 명줄과 전 재산을 쥐고 뒤흔들던 주거래 은행의 최대 개인 채권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은 그 무식하고 오만한 머리로는 꿈에도 못했겠지? 준석이는 마치 넋이 나간 시체처럼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겨왔던 친구의 마누라가 실상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대형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르르 떨리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나지막이 던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굽히고 사는 게 진리라고 내 사돈 앞에서도 떠들었지? 이제 당신이 그 천박한 진리를 온몸으로 배울 차례야.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평생 길바닥에 나앉아 똑똑히 기억해. 이 수표는 눈으로 구경한 걸로 만족하고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길 바란다. 나는 뒤에서 재수씨, 한 번만, 친구야, 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는 준석이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품위 있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쌓아 올린 그 인간의 멸시와 가스라이팅의 대가는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파멸과 지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곁에 둘 사람과 과감히 버려야 할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한들 고작 돈 몇 푼 쥐었다고 유세 떨며 내 남편을 기죽이고 내 자식의 앞날을 조롱하는 무례한 인간들은 내 인생의 정원을 위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고작 통장의 액수로만 저울질하며 타인을 짓밟던 오만한 인간들의 모래성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남을 낮추어 내가 높아지려는 그 천박함을 경계하고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현명한 이들이야말로 결국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미소 짓는 진정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가정을 흔드는 무례한 자들에게 품격 있는 단호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묘한 스토리였습니다.